제가 보통 절세를 상속세 어떤 준비 또는 절세를 위한 단계를 세 가지 스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첫 번째가 상속세 재원 마련. 음.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전 증여.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정기금 평가를 통한 과표 축소.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을 네. 쓰시면은 좀 상속세 준비 또는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네. 상속세 재원 마련. 네. 뭐 이거는 뭐 노동을 해서든 사업을 해서든 네. 돈을 좀 모아놔라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맞습니다. 방법이 또 있나요? 일반적으로 그냥 현금을 모아두면 되죠. 네. 현금을 모아두면 되는데 요런 전략에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건 이제 국세청에서 뭐 이제 세금 절세 가이드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종신보험으로 준비해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국세청에서도. 국세청이 그런 안내를 해준다고요? 네. 국세청이 왜 그런 거 하냐 그러면은 아마도 종신보험을 가입하면은 사망보험이 바로 나오니까 세금을 빨리 잘 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세무서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야, 잔인하다. 그런데 이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보통 아까 노동소득이나 뭐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런 걸로 돈을 준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종신보험을 준비하면 뭐가 좋으냐? 이런 거를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네네. 자 일단은 생각을 먼저 해보면요. 그 돌아가신 분이 계실 거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자산이 부동산도 있고 그다음에 금융자산도 있겠죠. 네. 금융자산에서 은행의 자산도 있고 뭐 증권사의 자산도 있고 네. 보험사의 자산, 보험사 종신보험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은행 거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예금 적금 형태로 존재하겠죠. 그 돈은 당연히 아버지의 자산입니다. 네.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음. 그다음에 증권사에 뭐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펀드를 소유하고 있거나 뭐 그런 것들 소유하고 있다면 또 아버지 계좌면은 아버지 자산입니다. 그렇죠.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상속세 과표에 다 포함이 되는 자산입니다. 예. 근데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 자 보험이 사자 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4명의 이해관계자가 있어요. 한 보험 계약에. 네네네. 뭐냐면은 계약자라는 사람이 있고 음. 피보험자라는 사람이 있고 네. 수익자라는 사람이 있고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에서 피보험자만 소위 부모님으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근데 요 계약의 주인, 소위 말 소유권자를 누구로 보느냐면 계약자로 봅니다. 계약자가 돈 내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계약자가 돈 내는 사람이면서 소유권자도 계약자예요. 네. 피보험자는 단순히 보험의 대상물일 뿐입니다. 소유권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수익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에요. 네. 보험금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또 소유권과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본다면 이거죠. 예를 들어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했어요. 네. 근데 배우자나 자녀가 계약자가 된다면, 그다음에 수익자도 동일한 사람이, 왜냐하면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소유권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다면 돈 낸 사람이 돈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소유권의 문제가 없거든요. 아.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배우자나 자녀가 계약자와 수익자가 된다면 아버지가 사망하면은 배우자나 자녀가 받겠죠. 어허. 그럼 이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모님의 종신보험을 네. 자녀가 계약자로 해서 자녀가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까지 해놓는 네. 일반적인 케이스인가요?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좀 자산이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식을 많이 쓰시고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종신보험료를 자녀가 계속 납입을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자녀의 소득 내에서 해야죠. 네네. 아니면 또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금 출처라고 하죠. 네네. 자금 출처가 있어야 합니다. 아하, 그렇죠. 그 부분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녀가 뭐 무직이다 이러면 좀 애매한 거죠. 못 하는 거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것도 참 활용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건데 부모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이제 재원을 마련하는 맞습니다. 목적으로 이걸 활용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 참. 그리고 또 유리한 부분이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아까 소유권의 문제 때문에 일단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그게 메리트라는 거고.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망 보장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사망 보장이라서 사망을 하면 받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생각을 해보죠. 보통 우리가 뭐 어떤 저축 상품이 됐든 투자 상품이 됐든 보험이 됐든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 낸 돈이 1억인데 거기에 이자나 수익이 붙어서 1억 5천 2억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발생한 5천만 원이나 1억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 이자 소득세 또는 배당 소득세라는 걸 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연간 2천만 원 넘어갈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서 합산과세가 되죠. 네. 지금 대한민국 세법 체계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나이나 직업이나 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다 다릅니다. 사실. 근데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제가 퉁쳐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종신보험은 완납 기준으로 네. 뭐 보통 20년 납이나 10년 납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네. 완납했을 때 예를 들어 1억을 냈다라고 하면 보통 네. 사망보험금이 2억입니다. 그러면 1억 내고 2억 받는 컨셉이에요. 네. 이 자체 가성비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네. 가성비도 네. 1억 내고 2억을 받으니까. 네. 근데 그러면은 1억이라는 돈이 사실 금융자산에 넣어서 수익이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2억을 받을 때 세금을 내느냐? 아, 이건 안 내요?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아, 종신보험은 네,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아. 예를 들어 안보험이다. 여러분들 아마 안보험금 받으신 분도 많으실 텐데 안보험이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내가 안보험을 가입해서 지금까지 낸 돈이 1,000만 원인데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예를 들어 5천만 원 암 진단을 받았다. 네. 그럼 4천만 원이 수익이잖아요. 수익에 대해 세금 떼느냐? 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질병이나 사고나 사망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예외적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보장성 보험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 거기서 떼면은 또 엄청나겠죠. 사람들이 내가 정말 어려운 내가 상황에서 암 걸려갖고 받은 돈인데 여기도 세금 떼냐 이런 얘기 할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없습니다.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1억을 내고 2억을 받아도 전체가 다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가 되고 그러니까 1억을 내고 2억을 받는 가성비 자체가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세금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에 따른 세금이 없고요. 네. 그다음에 소유권 변동에 따른 증여상속의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완전 비과세입니다. 가성비 좋은. 그래서 준비하시는 게 아까 뭐 근로를 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모아서 하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때 어떤 그릇에 담을 거냐. 소위 말 상속세 준비를 위해서라면은 종신보험이 가장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 가지가 이제 상속세 재원 마련, 사전증여, 정기금 평가, 과표 축소였는데 사전증여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사전증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산이 뭐 10억, 20억 정도 안에서는 사실은 증여냐 상속이냐가 되게 애매해요.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 구간에서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구간이에요. 사실은 그 이하라면은 사실은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네. 그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산해보고 약간 유리한 게 있을 수 있지만은 크게 차이가 나는 수준까지는 아닐 거다라고 네. 보는 거고 그 이상이라면 네. 이제 20억 이상, 30억 이상 요 정도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사전 증여를 하지 않으시면 상속세가 너무 많아집니다. 사전 증여를 할 때는 이제 가지고 계신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개인별로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럼요. 예. 다 다르고 뭐 구조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제 다 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다 준다면은 아마 상속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 줄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일부를 증여를 하고 다음에 다 준다면 요즘 또 뭐 무슨 뭐 불효를 하니 뭐 그런 네, 얘기도 네, 있고 네. 이래서 일부는 끝까지 가져가실 자산이 되시는 거고. 근데 어떠한 자산을 줘야 하냐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특정 자산을 줘라 이런 얘기까지는 너무 개인별로 네, 어떤 다르니까.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대개는 아마 현금성보다는 부동산 쪽의 증여를 많이 고민을 하실 거고요. 네. 네. 부동산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좀 과표가 작게 잡히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가로 잡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땅이나 특히나 이제 많이 선호하시는 게 수익형 부동산 쪽이죠. 네. 상가나 사무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시지가 그러니까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시가 인정액이 별로 없어서 네. 이제 어떤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공시지가로 평가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러면 과표가 많이 축소가 되죠. 그러면 세금도 증여세를 적게 내실 거고요. 네. 그다음에 상가나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임대료가 발생을 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좋은 이런 수익형 부동산 쪽을 넘기시는 게 좋다.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세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가치 상승이 많이 예상되는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지금은 저까지만은 뭐 그 동네에 좀 호재가 있을 것 같고 나중에 가치가 많이 오를 것 같다. 그렇죠. 그런 것들 지금 싸게 증여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꽤 괜찮아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같으면은 일반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대출 금리보다는 높아야 되거든요, 수익률이. 네, 네. 지금 그것보다 낮은 수익형 부동산이 지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좀 약간 안정화되고 나면은 대출 금리보다는 훨씬 높은 정도의 현금 유동성이 발생하는
정도의 부동산이라면 괜찮다. 그 정도 부동산을 사전 증여하는 건 괜찮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부동산들 위주로 해서 일부씩 증여를 해서 그렇게 되면은 그걸 증여를 하고 나면 자녀가 자산 형성을 더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자녀분이 뭐 기본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인 본인 소득이 있고 또 어떤 증여받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또 임대 소득이 또 있고, 그러면은 사실은 길게 보면 다시 아버님 부동산을 매매로 또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부동산을 매매 처리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최근에 좀 종종 눈에 띄거든요. 뭐 직거래를 했네, 네. 뭐 50%싼 네. 가격으로 직거래를 했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맞습니다. 나오는 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자녀가 근데 요즘 아시겠지만 자금 출처 조사가 확실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금 출처를 만들어 주는 거죠. 소위 일부 증여를 해서 사전에 증여를 해서 유동성을 확보해 주는 거죠. 본인 소득 플러스 임대 소득까지 하면은 훨씬 더 빨리 자산 형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길게 보면은 아버님 부동산을 매매로 이제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버님은 부동산을 주고 아버님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부동산을 주고 현금을 확보하고 부동산을 주고 현금을 확보하고 네. 이런 개념으로 자꾸 매매 처리를 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만약 시간만 쭉 계속 있다면은 본인 명의 부동산을 다 넘길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아버님은 계속 현금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매매했기 때문에 분명히 증빙이 남아야 되거든요. 부모 자식 간의 매매는 특수관계인 간의 매매라 그래가지고 증빙이 없을 경우 세무서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무조건 계좌로 넘겨야 됩니다. 그냥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네. 매매를 통해서 근데 그 매매의 소득을 또 미리 사전 증여로 또 만들어주는. 네. 그렇게 해서 사전 증여가 그런 의미구나. 네. 자, 이제 제일 어려운 용어 정기금 평가 과표 축소 그 세 번째입니다. 이게 네. 정기금 평가 과표 축소. 이거 근데 뭐 어떤 내용이에요? 말씀 들어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게 정기금이라는 겁니다. 정기금. 네. 자, 정기금이라는 건 정기적으로 받는 돈을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월 적립식 상품, 그러니까 월 지급식 상품이라는 거 있죠. 금융 상품 중에서. 네네. 뭐 다양한 월 지급식 상품들이 있습니다. 뭐 증권사나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경우 연금의 형식으로 있고, 네. 그러니까 월 지급식 상품, 매달 지급하는 네. 이런 상품으로 넘기는 거거든요. 넘기는 건데 문제는 저는 이걸 지금 연금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연금이라는 걸로. 왜 그러냐면은 종신형 연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자 연금인데 지금 절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연금 자체도 비과세 연금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되는 연금이 있고 현재 이제 세제 혜택 주는 연금이 그 연말 정산에서 혜택을 주는 연금이 있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연금 받을 때는 과세를 하는. 그렇죠. 그다음에 연말 정산에 혜택이 없는 연금은 이제 나중에 받을 때 비과세를 하는 이런 형식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네. 세제적인 측면에서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연말 정산에 혜택이 없고 나중에 받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연금은 뭐 물론 일시납도 있고 적립식도 있습니다. 매달 부어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냥 한 방에 넣어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상품을 부모님이 가입하는 거예요. 네. 자, 부모님이 가입을 하는데 근데 얘도 계약자 부모님으로 하고요. 수익자 부모님으로 해요. 근데 피보험자를 자녀로 합니다. 이건 아까랑 반대죠, 그죠? 네. 종신보험이랑 반대입니다, 지금. 피보험자를 자녀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는 당연히 뭐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예.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부모가 계약자 소유권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가 수익자잖아요. 그죠? 네. 연금을 부모가 받습니다. 일단. 계약자이자 수익자가 부모니까 당연히 연금도 부모가 받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사망 시까지는 부모가 받겠죠. 네. 네. 그리고 부모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모가 받다가 뭐 자녀와 부모 중에 사실은 뭐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부모가 먼저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 계약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 피보험자가 살아 있거든요. 자녀. 피보험자가 사망을 해야 이 계약은 끝납니다. 그렇죠? 예. 피보험자가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그대로 상속이 됩니다. 이 계약은 상속재산에는 포함이 됩니다. 네. 상속재산에는. 그런데 여기에서 세무서에서 이제 머리가 아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계산하기 쉽게. 뭐 연금을 한 달에 500만 원씩 받는 연금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500만 원씩 받는 연금을 부모님이 받고 계셨죠. 네. 부모님이 뭐 일시금을 넣었든 아니면 매달 부어서 연금을 만들어냈든 간에 만들어내고 500만 원씩 받고 오셨어요. 부모님 네.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셨겠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다가 부모님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자식이 상속을 받아요. 그러면 자식이 상속을 받는데 세무서 입장에서는 과표를 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이게 얼마짜리냐? 얼마짜리냐를 계산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럼 자식한테 물어봐. 이게 얼마짜리야? 그러면은 얼마짜리인지 난 모르겠는데요. 그냥 한 달에 500만 원씩 받아요. 이러는 거죠. 그럼 500만 원씩 그럼 언제까지 받는데? 그러면은 이게 종신형 연금입니다. 네. 비과세 종신형 연금. 네. 제가 죽을 때까지요. 그러면은 너 언제 죽을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뭐, 자 문제가 대신에 이거예요. 납입하는 보험료도 세겠네요. 이건 이제 부모님의 여력에 따라서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를 들어 아까 상속세 재원만은 좀 하시고 사전증여도 좀 하시고 근데 부모님이 그러니까 그런 거 내가 그래도 좀 여유가 되시면 현금이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리고 자식한테도 연금을 하나 만들어 주고 싶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자식한테 그런 거 있잖아요. 목돈을 한꺼번에 주면 얘가 소위 말해 날려먹을 수 있다. 그런 생각 하신다면 이 비과세 종신형 연금은 연금을 개시하고 나면 해지를 못합니다. 아예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해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이걸 일시금으로 뭘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부모가 자식 죽을 때까지 연금을 하나 만들어주는 개념도 되거든요. 굉장히 재밌죠? 예. 이렇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부모님들이 되게 요즘 뭐 평균 수명이 80대니까 만 80대까지 사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그렇다고 본다면 한 80대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한 50대 이 정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네. 이제 50대 정도에 물려받을 거잖아요. 네. 50대 정도에 물려받는데 세무서에서는 언제까지 살 건데 모르겠는데요라고 해버리면 세무서는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인지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세무서 입장에서 이제는 이제 근데 또 계산을 해야지 세금을 계산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래 너 그냥 평균 수명 통계청에 자료 나오잖아요. 그죠? 네. 네, 기대 연명표라는 게 나옵니다. 그 기대 연명에 따라서 그러니까 몇 살의 기대 연명이 나옵니다. 네. 네, 그거에 따라서 그냥 예를 들어 뭐 지금 현재 50세인데 뭐 85세다 네. 이러면은 그럼 35년. 네. 좋아. 너 500만 원씩 35년 받겠네. 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내라고 해요? 네. 그러다가 미리?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네. 이거가 그거에 대해 과표를 계산해. 그러면은 그냥 500 곱하기 12 곱하기 35로 할 거냐? 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엄청난 자녀가 금액이 나오는데. 뭐라고 할 겁니다. 네네네. 왜? 아니 난 아직 살지도 않았는데 그때. 500만 원이 지금 500만 원하고 네. 10년 뒤에 500만 원하고 20년 뒤에 500만 원하고 가치가 다 다른데 예. 현재 가치 할인을 합니다. 현재 가치로 쫙 할인해서 땡기는 겁니다. 이것도 네. 복리로 땡기는 개념이 되거든요. 어. 굉장히 과표를 떨어뜨립니다. 오 그래요? 예, 굉장히 과표를 떨어뜨리고요. 이 자체가 또 금융재산 상속공제라고 최대 2억까지 가능합니다. 그거 안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과표 축소, 부모님이 현금으로 가지고 계셨다면 이거를 만약에 예금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증권사의 주식의 형태로 가지고 계셨다면 세금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이거 연금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부모님도 안정적으로 노후 자금을 확보하셨고 그다음에 자녀 연금을 확보하시면서 과표를 줄이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거든요. 상속세에서 절세 방안은 뭐냐면은 과표를 줄이는 거예요. 네. 이게 누진 과세라서 금액이 커지면 이런 거. 그러니까 금액이 지금은 과표를 예를 들어 10% 줄였다. 네. 과표를 내가 20% 줄였다. 이러면은 세금이 10% 20% 주는 게 아닙니다. 세금은 20% 30%가 줄어요. 왜냐하면 위에 단위 세율이 높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세금은 항상 과표를 줄이면 과표를 줄인 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과표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일단 부모님의 안정적인 노후자산 확보, 자녀의 노후자산 확보 플러스 과표 축소로 인해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줄어들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종신형 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네. 종신형 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든 상품에 보증 지급 기간이라는 걸 설정을 해야 합니다.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게 아니고. 보증 지급 기간이요? 네, 보증 지급 기간.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연금을 받는 사람이 종신형으로 네.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평생 쭉쭉 돈을 내 가지고 그죠? 네. 내가 이제 노후에 받으려고 예를 들어 한 65세부터 받겠다. 네. 근데 이 사람이 65세부터 받았는데 66세에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평생을 내가 잘 살려고 근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네.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하죠. 그러면 이 돈 어디로 가냐? 꿀꺽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종신형 연금은 해지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보증 지급 기간을 무조건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뭐 10년, 뭐 20년,
뭐 심지어 100세. 네. 만약에 이 상품을 100세까지로 보증 지급 기간을 설정을 했다. 네. 만약 부모님이 이렇게 되면은 자녀분도 뭐 그냥 요즘 나중에 평균 수명이 늘면 잘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사실 100세까지 살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네. 그죠? 하지만 이 사람이 100세 전에 죽더라도 이 사람이 100세까지는 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자녀한테. 무슨 일이 발생하냐? 손자한테 가는 거죠, 이제. 대를 넘어서요? 네. 왜냐면은 자, 보시죠. 부모님이 85세 사망을 했어요. 네. 일단 아들한테 상속이 됐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아들이 종신형 연금인데 100세 보증이야. 네. 그러면은 이 아들도 85세에 사망을 했다라고 해보죠. 네. 그러면 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100세 보증이니까 15년 동안 더 지급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대를 건너뛰는 게 아니라 대를 이어서 아예 간다는 거죠. 3대가 받을 수 있는 연금까지 만드는 개념이 됩니다. 네. 보증 지급 기간. 이거는 물론 이제 길게 설정할수록 보험료는 좀 비쌀 수는 있겠어요. 연금액이 적어지죠. 금액이 낮아지는. 네, 연금액이 적어지죠. 총액 기준으로 보면 뭐 돈은 어차피 1억을 넣었다, 2억을 넣었다, 뭐 금액 정해서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금액 넣은 거에서 보증 지급 기간이 짧을수록 월 받는 수령 연금액이 커지죠. 그렇죠. 예, 보증 지급 기간이 길면 연금액은 조금 작아지죠. 예, 그런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아까 얘기한 1차 어떤 상속세 재원 마련 1단계가 지나고 그다음에 사전 증여 2단계가 지나고 그렇게 해도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게 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하는 전략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금액대도 통상 뭐 진행할 경우에는 좀 넉넉하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죠. 종신형 연금.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상속세 준비가 꽤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내게 될 세금의 과세 표준을 계속해서 줄여놓는 맞습니다. 거, 낮춰놓는 거.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정기적으로 받게 되는 돈, 네. 그거를 과세 표준을 줄여놓는 거. 맞습니다. 그게 정기금 평가 과표 축소네요. 맞습니다. 그게 말이 어려워서 참 네. 어려운데 말이 사실은 좀 내용도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많이 준비가 좀 절감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아까 뭐 종신연금, 종신보험도 그렇고요, 연금도 그렇고 이제 보험사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저는 이제 보험사 다 보긴 하니까 네네네. 상품에 따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한 2배 넘게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복잡하죠. 좀 잘 선택하셔서 많이 진행하신다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제일 좀 머리가 아픈 부분이기는 한데 네. 사실 이 부분을 정기적으로 우리가 좀 체크도 좀 해야 되겠고 네. 상속뿐만 아니라 증여도 함께 네. 오늘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미래 연구소 차창원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